안녕하세요. 이슈톡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오늘도 이슈톡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준비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미 달러 언제쯤 약세로 전환될까? 전환되면 주가는 오를까? 최근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크게 많이 올랐고요. 좀 시장도 뭐 내려갈 건가? 이런 의구심, 또 개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 주가 쪽에도 영향을 상당히 끼치는 구조고, 또 주가는 또 나아가서 이제 미국의 금리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주는데,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향후 향방을 보는데 이제 환율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올해도 많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제 연말쯤 되면 또 환 기업들이 정리하고 이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환 시장도 한번 살펴보는 의미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랜만에 팀장님 뵈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율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네. 그죠? 비슷하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관심도 근데 이제 많고. 그때는 이제 잭슨홀 얘기하면서 환율은 그냥 맨 마지막에 덤으로 슬쩍 껴놓고 이제 제목만 환율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1,400원에서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개입 나왔었고, 개입 나와서 거의 10원을 뺐어요. 10원을 그냥 빼면서 개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번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제 은행 딜링룸에 있을 때 개입 나올 때 생각이 나면서 이제 개입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개입 관련된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고마하지? 뭐 이거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그쵸. 진짜로 뭔가 이벤트를 서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중앙은행들끼리 그렇죠. 이거 스스로 자정작용으로 이게 내려갈 내려가게 건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고, 그럼 이제 과거에는 그런 글로벌 공조가 어떤 게 있었고, 그 전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보면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수십 년간의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예, 이런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올렸었고, 그 다음에 그 내려갈 때는 어떤 이유로 내려갔고, 네. 그 다음에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갔었는지 러프하게 한번 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1981년도에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 감세 정책을 피니까 세금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풀리는 거잖아요, 시장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도 오르고 막 난리 치는 거죠. 그러면 주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다 난리를 치고 올라가서 달러는 계속적으로 강세로 더 가는 거죠. 금리도 올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좋은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끝날 때 85년도까지 가보니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그래서 이제 그때 쌍둥이 적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85년도에 9월에 프라자 합의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여서 달러 강세 이제 그만하자. 시정 결의를 하고서 그게 이제 뒤에서 보니 프라자 합의였던 거고, 지나서 본 거죠. 이게 당일에 우리 프라자에서 합의하자, 프라자 합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플라자 호텔에서 해서 네. 이제 나중에 플라자 합의라고 부르는 합의라고 불리우는 거고, 조용히 앉아서 자기들끼리 몰래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빠지니까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기서 이렇게 했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알려진. 이제 플라자 합의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거의 한 40% 빠져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요. 그냥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가면서 갔다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정보 IT 혁명, 이제 웹 인터넷 나오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닷컴 버블 만들고 닷컴 버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골디락스가 된 거죠. 그때 이름이 이제 골디락스였어요. 골디락스. 그래서 이제 모든 뭐 게 완벽한 시장. 예, 그래서 뜨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고성장 저물가. 저물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장은 4.3에 물가는 2.5. 어우, 완벽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저거랑 거꾸로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가는 높고. 8, 막 5 모연 감사해 뭐 이런 분위기에다가 성장은 1.x 없고. 뭐 이렇게 돼서 와, 이거 완전 지금이랑 반대인데? 뭐 딱 이런 느낌? 그러고서 장을 계속 올렸는데 결국은 닷컴 버블이 나왔고, 그린스판이 빵 그때 뭐 터져서. 이레이셔널 익주버런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닷컴 버블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아자작하고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이제 이 데이터로 보면은 2001년도에 미국 GDP가 전 세계에서 한 31% 정도였는데, 실제로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23%까지 떨어졌고, 달러 가치는 40% 하락했고, 이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간은 2002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쭉 내려가는 저 시기에 40%씩 빠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1,400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같은 경우는 IMF 이후서부터가 정상적인 환율이니까 밑에 보시면은 노란색이 이제 원달러예요. 원달러, 예. 예, 노란색이 원달러인데 번떡하고 일어난 건 IMF.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글로벌 통화 상태로 보면은 우리나라 IMF일 때 다른 나라 통화들은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CNY. 아, 예, 위안하고 위안화. 그 다음에 녹색이 유로예요. 그래서 위에 파란색 그려놓은 게 이제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딱 눈으로 보시면은 이거 달러 인덱스랑 유로랑 왜 똑같이 움직이지? 결국은 이제 달러 인덱스 안에 유로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유로랑 계속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엔화는 줄줄줄 빠진 다음에 못 올라오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다행히 올라오고 있는 느낌. 140원, 140yen 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얘는 그때 빠진 이후로 뭐 잃어버린 10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거에서도 쭈르륵 빠졌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금리 또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번 정도는 했어요. 그 사이에도. 그래서 닷컴 버블 있을 때 금리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결국 미국 금리 올라갈 때 달러 무조건 올라간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게 결국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랑 맞는 거잖아요. 금리차. 예, 금리차에 따른 환율 결정 이론에 딱 맞는 거라서 약간 이제 타이밍의 이슈들은 있지만 거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결국은 금리 인상이 일어났고 근데 지금 움직인 걸 보면은 약간 달러가 먼저 강세되고 나서 금리가 올라와서 이게 이제 뭐 파월이 잘못했다, 저때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의 근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난리치는 좀 달러가 급한 딱 느낌이죠. 도는 타이밍에 같이 그때 금리 인상을 한 8월 뭐 작년 그때쯤 했으면 될 일을 지금처럼 75씩 안 때려도 될 일을 그렇죠. 0.25씩 나눠서 갈 수 있는 나눠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한 번에 간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는 다 뭐 인플레가 뭐 일시적이니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렇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예, 얘기하고.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일시적이라고 계속 예.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다 플롯 해놓은 거에서 3% 정도였을 거예요. 제일 맥스가 작년에. 맞죠. 그러니까 1년 지난 지금에 와서 어제는 5 찍잖아요. 어제 FMC 이제 그 점도표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어제 그거 보면서 아니 1년 전에 얘기한 거랑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거면 뭐 지금 저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좀 이 그때 컨시스턴트한가 달라요. 예측을 좀 맞추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작년에 페드 멤버들이 예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져서 다 지금은 또 다르게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 이거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그거 보면서 닷을 좀 이제 내년 가서 봤더니 갑자기 또 3에다 찍어 놓는 거 아니야? 뭐 4에다 지금 5가 아니라 지금 그쵸. 막 6 얘기도 6도. 하잖아요. 네. 노무라도 6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6%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떤 얘기를로 얘네들이 바뀔지 페드 멤버들이 어떻게 바뀔지 그거는 또 어나더 스토리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만들면서도 보는 게 페드나 이런 멤버들이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닷을 찍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원숭이 다트 던지는 것처럼 지나고 나면은 맞는다는 나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 민간인이나 어떻게 된 거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드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그린스판이나 뭐 루빈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약간 이제 아이비나 이런 데서 일했던 분들보다는 변호사다 보니까 더 이제 페어하게 중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겠다. 그게 나도 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후행적으로 할 수 예, 있는. 후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걸 따라가는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 크라이시스 있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옆으로만 가는 듯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3번 제가 1, 2, 3번 찍었잖아요. 네. 3번이 지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달러로 보면 지금은 이제 1,400원, 오늘 1,411도 찍었었더라고요. 네. 9원에 마감하고. 네. 1,409원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맨날 이렇게 여기도 그랬지만 보통 이게 누구 얘기하다 보면 제가 1,450원 정도 가면은 주가도 바닥이고 환율도 바닥 아니냐고 그랬는데 진짜로 와버려가지고 이제 사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사면 되나요? 뭐 되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변명 비슷하게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약간은 4.5에 1,400
50원. 50원 정도면은 된 것 같거든요, 바닥은. 예.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2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같은 경우 그 FOMC에서도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2라고 안 하고 2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옛날 얘기였고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 그냥 한 3 정도나 4 정도로 바꿀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흘리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올리면 뒷단을 많이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5도 가도 되고 4도 가도 그쵸. 6도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2라고 계속 우기고 우기니까. 있는데 이거를 6으로 올리면 4% 차이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랑 이자율이랑. 그건 좀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너 뭐 내재 금리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재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조금 한 뭐 진짜 많이 간다고 치면 1,500원? IMF 때처럼 그 위로 더 뚫고 가는 거는 진짜 인플레이션율을 바꾸든지 미국이 정말 6%대로 막 올리든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뭐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면 결국은 중앙은행들끼리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돈으로 그냥 아니야 니네들 이렇게 계속 사서 투기하면 혼난다 그러고서 탁 던지는 애가 나와야 예, 이게 멈춰지고 이제 좀 스피드가 네. 줄어들지. 지금도 1,300원 막 1,350원 그러더니 1,411원 된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의 대부분의 개입을 하는 목적이 약세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안정화. 예. 네. 예, 이게 변동성을 줄이는 게 목표인 거지. 비트코인이 나쁘다고 통화로 쓸 수 없다 그러는 이유는 변동성. 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못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기술적으로가 나빠요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은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내가 때려서 이제 한번 죽여놨더니 갑자기 이틀 지났더니 그냥 훑고 가버리니까 여기서 또 했다가 실패당하면 이제 외환 보유고도 없고. 외환 보유고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이 이번에 이제 얘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외환 보유고예요. 정부 부채하고 외환 보유고. 왜냐하면 결국은 외환 보유고 빼서 개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죠. 네. 약발이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히면 이제 그쵸. 쓸 수 있는 총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번 쓰더라도 셀 때 딱 세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저번에 10원 떼길래 이 정도면은 뭐 얼마를 돈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면은 그래도 잘 쓴 것 같은데 10원 정도는 빼야 이게 이제 덤비는 애들이. 근데 그 전날 거 좀 이따 이제 뒷장에 차트 있는데 CPI 나왔을 때 1,372원에서 1,394원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개입보다도 크게. 개입보다도 강력한 CPI가 있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10원 개입을 한 건데 근데 그 개입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을 이제 보기 전에 그 돈이 필요한 거는 외환 보유고로 보면 되고 그럼 이제 일단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미국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진짜 망한다고 이제 덤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엔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 환율이 지금 너무 고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크래시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게 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로 크래시를 당하면 이제 패권을 뺏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위안화가 이제 그 틈을 노리려고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한 대 맞은 거고, 예. 까불지 말라고 이제 그쵸. 맞은 거고. 미국이 예. 경고를 준 거죠. 경고를 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옆에 보시면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제가 그려놨어요. 그래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실제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파란색이 외환 보유고고, 네네. 그 다음에 이 바 차트로 그린 게 월 변동되는 거를 제가 그냥 빼기 한 거예요. 아 빨간 기둥은 예, 이제 예. 월 오르다 내렸다. 내렸다. 이렇게. 예. 그래서 계속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고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외환 보유고 자체가. 예. 그러면은 중국도 무섭잖아요. 7 깨졌고 7 올라갔잖아요. 위로 지금도. 맞을 때가 된 거죠. 예, 지금 중국이.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이제 늘어났어요. 예. 보유고가 늘어나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을 결국은 계속 비교를 해야 된다. 결국 지금 현재도 어쨌든 그 앞에서 차트에서 보셨던 걸 봐보면은 골디락스 뭐 이거 했던 시기도 저는 약간은 인플레이션 낮고 성장은 좋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별로 그렇게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한데 결국은 그냥 중국에서 싼 물건 만들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갑자기 그렇게 해서 그냥 골디락스였는데 넘어간 거고 그냥 지나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랑 싸워가지고 중국에서 싼 물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물류 안 도는 거고 그쵸. 그 각자 도생이고 공장 너도 만들고 물건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놓고 뭐 인플레가 안 된다고 우기려고 아무리 한들
물건값 비싸졌는데 뭐 그리고 중국에서 그 좀 싸게 만드는 인건비로 싸게 물건이 미국으로 와야 저인플레이션이 가능한데 그때 네. 골디락스 할 때처럼. 네. 근데 지금은 그 상황도 없긴 아니잖아요. 하죠. 이제 네. 지금은 조금 너무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진짜로 지금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인플레가 잡힐까?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 수급인데 누군가 물건을 싸게 만들어줘야 물건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소비를 줄이든가. 그렇죠. 예,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그냥 참고 삼아 GDP 연간 성장률하고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적어봤어요. 이게 그냥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 소팅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일본이 역시 부채는 대박으로 많죠. 근데 이게 다 그쵸. 자기네 나라 부채여서 괜찮다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벌써 3등이에요. 137이에요. 네. 그 다음에 GDP 성장률 보시면은 미국 저 밑에가 있어요. 1.7. 그 다음에 어제 그 발표된 그 FOMC 회의록 뭐 밑에 보면 GDP 성장 나오는데 다 1 언더로 낮춘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 이제 IMF 거였던데. 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저 아까 봤던 골디락스 부분하고 완전 반대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열라 높고 높고, 부채는 완전히 증가해 버렸고 성장률은 거기다 성장률은 또 낮고 낮고.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거꾸로 보면 이게 원래 경장 성장률이 남들보다 좋아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도 일어나니까 금리도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따라가야 되는 건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결국 인플레를 잡겠다고 그래서 환율도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수입 물가까지 올라가면 싸게 수입해야지 그쵸. 이제 물가가 떨어지니까. 수입 강력한 1등 수입국인데 환율까지 여기서 떨어져서 강달러 못 가가지고 떨어지면은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 지금 8 얘기했는데 나머지 거 더 비싸지면 이건 또 노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가 안 떨어지면 미국의 입장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달러 계속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중앙은행들 모아서 합의시키래도 이제 미국이 모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일로 와봐 다 유로랑 다 이렇게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할까 미국이 결국은 그거에 대한 이제 유추를 그냥 해보는 뇌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같은 거 보시면 아까 지금 말로 설명드렸듯이 CPI가 나와서 점프해서 올린 거를 그 다음에 개입 나오면서 개입 나온 부분이 이제 1399원점69 찍고 네. 바다닥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10원 뺀 거예요. 네. 그리고 쭉 올렸다가 이러고서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위로 허다당 해서 이제 네. 1411원? 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한 15원 올린 거예요. 이때 CPI만큼 비슷하게 요거보다 조금 올랐다가. 적게. 네. 근데 개입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음.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도 7 찍고 나서 결국 중국 은행들이 개입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상. 걔는 점을 찍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그냥 그 다음날에 기준을 그냥 찍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NDF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하고 비교해서 아래다 찍어줬을 때 위에다 찍어줬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의지를 이해하는 이해하는 거죠. 이제 네. 저분들께서 이제 강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약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왜냐면 밤새 애들끼리 열심히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NDF 찍어놨는데 거기다 아래다 뻥 찍으면 거기서 출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실제로 외환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약세를 이제는 약간은 용인한 상태. 더 이상 버티다가 한 대 맞으면 안 되겠다. 예. 근데 이제 7에서 개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한번 훑어봐야 되겠죠. 얼마나 얘가 개입할 여력 있나? 여력이 있나. 뭐 지난번에 한번 홍콩 봤을 때는 여력이 많았는데 중국 어떤가? 예, 네. 그런 거죠. 이제 더. 근데 뭐 홍콩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은 생각보다 왜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덤비는지도 대충 그냥 뇌피셜로는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당국이 보통 이제 개입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예전에 딜링룸에 있을 때 보면은 전화가 와요. 네. 전화가 오면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해요, 딜러가. 원달러 딜러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일즈 딜러가 있고 트레이딩 딜러가 있잖아요. 네. 인터뱅크 딜러가 있으면 인터뱅크는 이제 은행끼리 시장에 사는 사람, 세일즈는 이제 고객한테 받아서 이쪽 주는, 인터뱅크한테 주는 사람인데 보통은 인터뱅크 딜러가 전화가 직접 딱 오면은 조용히 매매를 해요. 혼나요. 얘기했다가 밖으로 새 나가면 한국인한테 되게 혼나고 다음번에 개입을 안 줘요. 개입을 줄 때 돈을 벌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빨리 내 걸 조금 팔고 근데 그것도 한국은행에서 체크를 해요. 먼저 팔면 전화한 다음에 팔면 혼나요. 네.
내 물량 나가기 전에 내 거를 건드린다. 이러면 네가 돈을 벌려고 국가의 돈을 손해를 보는 아주 파렴치한으로 네,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군요. 잘 안 들리는데요. 그거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옆쪽에서 쓱 분위기 봐가지고 고객 물량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팔고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10원씩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그렇죠. 해도 그러니까 이거 팔고 싶죠 어떻게 안 팔고 싶겠어요 옆에서 눈치껏 해야 되는 거죠. 네, 눈치껏 살살살살 해야 되는 거죠 티 안 나게 이제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럴 때도 이제 보통 전화해서 미리 버벌로 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이 뉴스에 난 것처럼 이게 18일자 뉴스예요. 그러니까 매달 보고하라 그래요. 달러 얼마 샀는지. 그다음에는 고객들이 어느 고객이 어느 정도의 내고 물량으로 예상하는지 매일 아침에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딜링 있을 때는 그걸 보고를 시켰었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소리가 나면 개입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리고 미리 막 파는 거죠. 네, 돈 버는 건 참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들리면 이제 막 움직여서 이제 움직이고. 근데 한국은행도 좋지 않을까요? 자기들 팔 때 따라 팔아야 이게 개입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옛날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개입 들어오면 개인들이 그래? 우린 반대로 가? 그럼 쫙 밀어올리거든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더 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외국인에 붙을래 이러고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갔죠. 그러니까 심리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정보를 계속 차단하고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자료에서는 우리나라가 포워드 개입을 안 한다고 써 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있을 때는 포워드 개입도 많이 했었어요. NDF 개입도 실제로 했었고. 맞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헤지펀드들이 NDF로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NDF가 난 딜리버러블 포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차익 정산하는 거라서 외국 애들이 막 치면은 이제 밖에서 우리나라 공격할 때 꼭 그런 걸로 하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도 알아요. 한국은행도. 그래서 NDF도 개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이 아니라 아예 NDF도 개입도 하고 되게 이제 어드밴스 돼 있죠. IMF 이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스킬이 늘었네. 예, 스킬이 되게 늘어서 그래서 충분히 한국은행 전문가처럼 라이브 방송하면서 지금 팹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이래야 쫙 트위터에 날리면서 트위터 날리면서 그럼 아마 근데 외국인들 받아먹을 때까지 우리 갑니다. 이렇게 쭉. 근데 왜냐하면 그 개입도 또 미국에서 봤을 때 개입을 아무렇게나 한다거나 이러면은 환율 조작국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게 걸려 있어서 되게 힘든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 장은 이제 그 뉴스들이 계속 통화 수합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통화 수합 난다 뭐 했다가 엠바고다 풀린다 막 그랬다가 그 해명제를 냈잖아요. 연합인포스에 그 다음 주에 보도 해명제를 냈어요. 한미 수합 추진 이르면 이번 주 체결 그 뉴스 띄웠는데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은행에서 한은 국민연금 수합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은 국민연금 수합은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은행 같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해외 투자를 지금 하잖아요. 해외 투자를 할 때 그러면 달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지고 있는 영국연금은 원화로 들어왔으니까 원화 들어온 거를 달러를 사서 사야 되는데 지금 1,400원인데 달러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사고는 싶은데 환율로 다 깨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환을 사면서 포워드로 다 해지를 해요. CRS 그러니까 통화 수합으로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선물환으로 해지를 해요. 그러면은 통화 수합으로 보통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자산 사는 거 채권에 맞춰진 에셋 수합이라고 하는 통화 수합으로 보통 두 개 매치시켜서 하거든요. 캐시플로 다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할 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국민연금은 바이 한 다음에 포워드를 셀했으니까 중립이지만 해지를 했지만 여기 뒤에 있는 카운터 파티는 얘한테 팔았잖아요. 그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샀는데 외국인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서 사서 올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 개입해야 되는데 내려서 파는 걸로 개입해야 되는데 얘가 왜 해외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달러 사는 플로우를 우리가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잖아요. 직접 연기금이 안 사고. 그러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내가 있는 외환 보유고로 내가 너 줄 테니까 그게 통화 수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상으로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은 한국은행이 환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신 환전 있는 돈 주는 거. 있는 돈 주는 거.
교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뭐 그거에 교환이죠.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기로 하고 미리 주고 뭐 이러는 네. 거예요. 수압이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아빠 돈 빌려 쓰는 느낌? 빌려 쓴다기보다 너 원화 내놔. 내가 달러 줄게. 그렇죠.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돈이 한국 내에서 도니까 그쵸. 통제된다. 이게 네. 키포인트예요. 밖으로 나가서 자꾸 사들여 대면은 네. 내가 관리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빠가 잠깐 빌려줄게. 그쵸, 주는 그쵸.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 돈 가지고 샀다가 나중에 갚아서 다시 원화로 바뀔 때도 도로 내놔. 그렇죠. 이렇게. 꼭 갚아야 되는 돈. 아빠라고 하니까 안 갚아도 된다 생각할 수 있어서.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5일 전만 해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통화 수합 논의한다 미국이랑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 걸리는 거죠. 그 통화 수합이 근데 왜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계속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말에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피마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건데 레포 거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미국 국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너 달러 있는데 왜 나한테 그 수합 달라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너 그래 안 줘? 그럼 나 미국 채권 팔아가지고 달러 충당할 또 거야. 달러 네 국채 팔아서 달러 팔아가지고 개입할 거야. 그러면 달러는 밀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든 채권 막 파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건 또 싫잖아요. 그쵸. 나도 팔아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담보 주면 내가 빌려줄게. 너 있는 채권만큼. 그쵸.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준 라인이 600억 불이에요. 예. 그게 작년 12월에. 그래서 자꾸 수합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수합할 필요 없어. 너 600억 불도 아직 있는데 왜 수합하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600억 불로 하게 됐을 때 이런 레포라는 거는 내가 물건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수합은 보통 하게 되면은 막 예전 같은 경우 언리미티드 주고 그러잖아요. 그쵸. 막 일본이랑 없어도 할 할 수 때는 있게. 없어도 할 그쵸. 수 있게. 네. 이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도 그냥 수합을 했다 그러면 왠지 미국이 막아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안 해줘. 수합은 안 해주고 그냥 너 담보 있으니까 담보 대출 받아가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너 나 담보 다 없어지면 안 줄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합도 필요하죠. 수합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느낌에. 제가 나를 개런티 해준다 안 한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개입 나오기 다음 날 실제로는 수합을 한다는 뉴스가 퍼졌어요. 그러면서 한 5원이 빠졌어요. 왜냐면 수합이 되고 나면은 달러가 이렇게 비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빠졌더니 이제 아까 봤던 그 뉴스 있잖아요. 해명 뉴스. 해명 뉴스가 나오고 다시 향 올라가는 거죠. 아니래. 아니래. 그래서 이제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거에 뉴스나 이런 수압이나 이런 거에 지금 외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반영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별로 지금 다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개입을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 걸 이제 당하긴 싫은데. 근데 방법이 없는 게 미국이 올리는데 금리 올리는데 나 안 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맞짱을 뜨려면 너 75 그럼 나 75. 너 50 나도 50. 뭐 이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되고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네보다 우리가 경기가 좋으니까 우린 25씩 따라갈게. 이렇게 이제 저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고 네. 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도 이제 외환 개입 시작한다고 막 말로는 했어요. 45원? 45엔에. 예, 145엔에. 근데 이제 어디서 할지 모르죠. 지금 버블로 하는 거고. 근데 그리고 이제 과거에 쭉 이런 개입을 했었나 안 했었나도 결국은 개입을 하면은 자기네 나라 돈으로 달러를 파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달러 외환 보유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에요. 팔면 그쵸. 시장에서. 그걸 팔고서 결국 내 원화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원화는 원래는 찍으면 나는 계속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거의 반대편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중국이 월등하죠. 네. 그러니까 3조 불인 거죠. 3조 1,000억 불. 와. 지금 현재가. 그 다음에 작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3조 1,650불. 그러면 약 한 60억 불 정도 줄었죠, 줄기는. 줄었네요. 줄긴 줄었는데 이것도 되게 요 다음 장 페이지 보시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있어요. 그 뒤에 거 숫자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량을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재무부에서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그 밑에 있는
그 링크를 출처 링크를 누르시면은 그 검정색 화면이 나오면서 누가 얼마씩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달 얼마씩 바뀌었다. 이걸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공시를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한 1000 빌리언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971년 정도밖에 없죠. 9,700억 줄었네요, 불 좀. 줄었어요. 과거서부터로 생각하면. 근데 그나마 계속 줄었어요. 그랬는데 6월에서 7월 가면서 조금 늘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조금 파지티에 보면 야 혹시 중국 애들이 계속 팔다가 드디어 조금 사주나? 달러 약간이라도. 이렇게 달러가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주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뭔가 이제 화해를 해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됐든 저는 뭔가 해결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뉴스나 뭐 이렇게 네. 둘이 하는 거 보면 네. 뭐 행정명령 내려서 때리고 뭐 바이오도 때리고 IT도 안 된다고 뭐 반도체도 수출하지 말래고 뭐 다 국방의 위험이고 뭐 그쵸, 그쵸. 예,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아 저기 둘이 합의를 할까 이런 느낌인 상황 하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외환보유고로 두 개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기 그 앞장에 외환보유고 쪽 보시면은 3조 불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요. 네. 중국이. 네. 근데 국채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냐면 970이죠. 그러니까 거의 1000 정도밖에 안 가지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외환보유고 안에 미국 국채가 3분의 1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네. 나머지 나라는 그러면 뭐냐는 거죠. 나머지 2천억 불은 뭐 예나도 있을 거고 유로도 있고 뭐 금도 원화, 있고. 금도 있고 원화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그에 반해서 그 2번 일본 보시면은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323 빌리언인데 가지고 있는 게 1234 빌리언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미국 국채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 이제 미국의 뭐 꼬붕이네. 꼬붕인 거죠. 아. 확실한 꼬붕인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예전에 한번 아마 일본보다 더 많이 가졌던 적이 있었다 계속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난 너 거 안 해. 더 이상 안 해.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일본처럼 되는 거죠. 미래에. 네, 맞아요. 미래에 일본처럼 될까봐가 제일 무서우니까 그렇지 않게끔 자기 관리하려고 꼬봉되긴 싫은 거죠. 중국인데, 그죠? 그래서 그래도 때가 됐는데. 다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분위기는 중국이 꿇어주어야 이게 좀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는 평안할 텐데. 코로나랑 똑같죠. 한 번도 안 걸렸으니까 이제 차례됐는데. 네. 저희 다 IMF도 맞고 일본도 플라자 합의하고 네. 한 명 남았잖아요, 동북아에. 그러게요. 네. 이제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 4천억 불이에요. 네. 지금 4,390억 네. 불.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랭킹이 한 8위 정도 돼요. 8, 9위. 유로를 하나의 나라로 보느냐 뭐 여러 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저희 위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 그리고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은행 데이터에 되게 웃긴 게 네. 대만하고 홍콩이 없어요. 아. 제가 예전에 다른 데이터 볼 때 대만하고 홍콩도 우리랑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 어쩌고 빌리언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랑 우리 위아래로 조금 사자 달리는 왔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한국은행이 중국이라 그래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만하고 홍콩을 제외한 것 같은 약간 느낌? 보여주기네요. 예, 보여주기 이런 것도 보여주기라나 왜 경제 시스템에 이건 안 빼고 보여주지 구글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거기다 이런. 합치진 않은 모양이죠. 합치진 않더라고요. 예, 홍콩만 해도 벌써 400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홍콩 달러 패그 공격할 때도 이 돈 가지고 때리는 거고. 예. 그리고 내 뒤에는 저거 있어. 중국이 있어. 중국 있어. 됐죠. 내 거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덤비다가 깨갱하고 이제 나와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패그는 지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여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시면은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개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진 않아요. 그러네요. 예, 숫자 자체로 보면. 그리고 일본도 개입하느니 어쩌느니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일본이 한 1400빌리언에서 1300빌리언으로 조금 더 많이 줄은 느낌이고 오히려.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시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이 기준은 똑같을 테니까 이거 네. 전부 다 이제 IMF에서 가져오는 자료들이고 여기서 더 웃긴 거는 그 중국은 외환만 포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기준인데 중국은 외환만 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것도 뺀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예, 외환만 포함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일본이랑 중국이랑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면 예,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굉장히 이미 이게 줄어든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아직 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줄어들면서 서로 간의 위기의식이 좀 커져야 공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400원으로 때렸는데 안 되네? 아. 야, 1,500원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좀 생겨야 좀 이제 그래 힘들지 다 모여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호텔에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개입도 다 같이 한 번 해야지 한 군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미국, 쫙. 일본, 영국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까지 쫙 해가지고 한 번에 팡 때리니까 전화 다 해서 같이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아. 그러니까 합의하고 닷컴 버블 때 개입 비슷하게 들어올 때도 다 같이 때렸던 기억이에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또 다 같이 할 거 아니에요. 한번 해야 돼. 왜냐면 다 같이 안 하고 조금밖에 하면은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찝쩍거릴 수 있고. 찔러보고 뭐 들어갈 만하면 쑥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조심하는 면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는 플레이를 해줘야 정돈이 되는. 예, 정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외환 보유고나 아니면 각 나라들이 좀 더 상황이 나빠져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16일 날 네. 시진핑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승인 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FOMC에서 뭐 50을 한다고 지금은 예상들은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인상하시고 네.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지금 또 이제 바이든도 계속 돈 풀잖아요. 뭐 네. 대학생 돈 주고 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잘 넘어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도 그리고 좀 잡히는 신호들이 좀 나오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커머디티들은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죠. 내려갔으니까 그거 반영돼서 조금 이제 나머지 애들이 좀 잠잠해지면 이제 고점은 찍었어. 피크아웃 했어 이러면서 바뀌고 그래 놓고 이제 G20 모여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으쌰으쌰 한번 몰래 뒤에서 한 다음에 한 번에 때려서 공격하고 이러면 얘들 혼난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주면 아, 안 되겠다. 여기 저번에 차트 봤지. 여기 밀릴 때는 40% 가는 거야. 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돈이 되겠죠. 정돈이 되면은 이제 금리도 정돈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떨어진다고 얘기했고 달러 약세로 전환됐으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채권 바이어가 나올 거고 달러 채권 바이어가 나오면 금리는 또 내려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선순환이 돌면은 주가도 다시 반등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제일 트리거의 제가 환을 가져온 게 결국 주식시장을 만드는 첫 번째 트리거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네. 예. 근데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결국 공조가 필요하다. 지금의 현재 상황은 공조가 필요하다. 지금은 각자 도생이라고 해놨는데 공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각자 도생으로 싸우라고 해놓으면 이거는 예, 제가 뭐 4.5라고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각자 도생 계속하라 그러고 인플레이션 안 떨어지면 4.5가 아니라 뭐 6, 7, 뭐 그쵸. 가려면 충분히 다 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 예, 거기까지 가면 지금까지는 약간 러시아랑 미국이 이득인 것 같은데 전쟁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나머지 나라는 다 피해를 좀 본 것 같고 전쟁은 러시아는 손해 아닐까요? 러시아 이득 아닌가요? 걔네 무역 수지 흑자도 장난 아니고 제가 제일 볼 확실한 때는 건 미국이 제일 미국은 제일 확실히 이득이에요. 미국은 확실히 이득이죠. 이제 가스도 비싸게 팔 수 가스도 있었고 비싸게 팔고 뭐 예, 네, 유럽 시장 러시아는- 못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들어. 러시아는 일단 무역 흑자 많이 생겼고 그건 흑자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손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러시아는 이런 것도 많죠. 많죠. 근데 많은데 솔직히 이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이게 끝내면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풀어주기로 할게. 그리고 풀리면 이제 먹은 거는 먹고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다 뺏기고 끝날 수도 있죠. 뺏기고 끝날 수도 있나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대요. 높아졌대요? 네,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이 높고 러시아 총동원령 지금 나 하려고 했죠. 하잖아요. 하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의미가 다르대요. 이 총동원령에서 진짜 전쟁으로 가면 지금보다 더 과격한 수단을 쓸 수 있고 지금까지는 푸틴은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전쟁이 동원을 되면 하면 이제 전쟁이니까. 네. 근데 뭐 병참이 망가져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안 않을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안전하면은 나름 뭐
조금은 나을 수 있는 하나의 언제 클론이 있는 거죠. 끝나느냐에 더 더 가까워지는 느낌. 느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들은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나 동의가 좀 공조가 전 세계가 공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요인들이고 그 공조는 결국 환율에서 나타날 거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핸들링이 안 돼야 공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나 주식이나 이건 각자 도생이잖아. 원래 각자 사는 거고. 근데 환율은 이거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부분이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교환을 해야 되니까 네. 주거나 받아야 되니까 너랑 나랑 동의를 해야지. 너는 팔고 나는 사고 막 이러고 그러면 우후죽순 되면 이제 헤지 펀드들 또 그 돈 가지고 난리치면 이제 진짜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아사리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자 없어지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건 관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이제 트리거 되는 포인트를 환율로 좀 보자 이런 느낌.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러면은 언제쯤일까 알고 싶잖아요, 왠지. 근데 결국 뇌피셜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그쵸. 그분들께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냥 차트를 가져와봤어요. 네, 그냥 그 요즘 제일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차트. 예, 나스닥 차트 예전에 이제 썼던 건데, 장기 차트여서 장기 차트를 그냥 숫자로 그리면 지금 보시는 첫 번째에 있는 차트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를 매번 지난번에 로그 리턴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로그로 그려드리면은 그 뒷장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시면은 채널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노란색 채널 안에. 그러네요. 그죠. 근데 그 노란색 채널에서 밖으로 나간 시기가 있어요. 코로나 끝나고 오버슈팅 했을 때. 그 나갔던 게 지금 이제 제자리로 들어왔어요. 밴드 안으로. 노란색 밴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확대해서 보시면. 그래서 네네. 그 밴드 안으로 들어온 게 오른쪽에 제가 확대시켜서 너무 이제 스케일이 길어서 그 옆에 사각형 크게 그려놨잖아요. 조그맣게, 네, 조그만 걸 크게 그려놓은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노란색이 그 밴드 안으로 들어온 거고 밖으로 나갔던 게 이제 노란색 밖으로 나갔던 게 코로나 끝나고 돈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이제 오버슈팅 된. 오버슈팅 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중앙으로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서 상승세로 전환하려면 지금 현재 하락 채널 안에 있으니까 네. 하늘색 하락 채널 안에 있으니까 그 채널 안에서 그걸 벗어나려면 그 위로 뚫고 보라색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테크니컬리 보면 그럼 그러려면 과거에 보면은 밑에 노란색 밑에는 맞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 항상 거기서 중간에 가지는 잘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쭉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밑에 날짜를 한번 앞으로 옮겨서 이제 숫자상으로 바뀐 걸로 날짜를 해서 가보니까 한 11월 말쯤 되더라고요. 11월 말 12월 초쯤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G20도 지나고 날짜도 대충 비슷하고 그때까지 아사리판 쳐서 한번 탁 빼면 그쪽 정리.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1,410원 가니까 이렇게 가서 또 10원이 갔다 그래서 얘가 50원을 바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또 이렇게 가다가 50원, 500원 뭐 이런 데 갈 수도 물론 있죠. 그렇게 오버슈팅이 한번 나면은 뭐 썸띵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저점을 찍어 줬으면 좋겠다. 예. 그 바람이죠. 여기서 근데 밀리면 솔직히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여기서 밀리면은 밑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쵸. 주식도, 환율도, 예, 금리도 위도 안 보이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 뭐 6 얘기하고 7 얘기하고 이런 상황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 G20 정도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좀 이제 개입이 있을 좀 수 개입도 일어나고 하면서 공조 좀 지금까지는 다 각자 도생인 분위기에서 협력해서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면서 이렇게 해피한 분위기로 가야 바닥을 찍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아직 한참 기다려야 좀 기다려야 되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10월 아니, 9월 22일. 네. 그러면은 한 10월, 11월 두 달 더 두 있어요. 달 정도. 두 달 동안 힘들게 또 지나갈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는 아마. 거죠. 근데 제가 사실 뭐 최근에 출장을 갔다 오서 느낀 건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싱가포르여서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많이 심각한 거는 맞고 그거를 이제 그게 오히려 환율 공조를 취하는데 공감대가 인플레이션 바탕에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국민들의 생활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도 원래 먹는 게 싸서 이렇게 골고루 국민들의 생활에 안정이 있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약간 독재 같은 정권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야당 많이 찍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건 다 리스크거든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누군가 얘기를 시작을 하겠죠. 야, 모여서 한번 물가도 다 낮추고 정도는 하자. 왜냐면 좋은 예가 남미에 있잖아요. 물가 통제가 안 되고 환율 통제가 안 되면 저렇게 된다. 딱 아주 명확한 예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듯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하지만 누군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건 한 방. 예전에 플라자비도 일본이랑 독일이 독박 쓰고 정돈된 거고, 저희 IMF 할 때쯤은 이제 한국 비슷한 몇 개 나라가 또 한번 아시아 독박 쪽에 다 맞았죠. 다 맞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봤을 때는 딱 차례는 중국 왔거든요. 담임 선생님 불러서 이제 자기 차례 맞아야 되는데 안 맞겠다고, 안 맞겠다고 지금 하고 3년, 있는 거죠. 4년째 덤비고 있는 건데. 등교 거부하고 있는 상태니까 언젠가 빨리 와서 빨리 맞고 끝내야 된다. 그럼 중국이 맞는 걸로 끝을 보자. 저는 그게 이치에 맞다. 왜냐면 예상 가능하잖아요. 일본이 맞았으니까 우리도 맞아봤고 대충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겠네. 안 맞고 한다 이러면 이제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차례가 된 건 맞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근데 왜 더 무서운 느낌이 들죠?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좀 덩치가 큰 애가 맞는 거라 그럴 수 있긴 한데. 네. 근데 결국은 중국 경제도 한번 쉐이킹이 돼야 되지 않나. 비정상적인 형태로 커온 거니까 어쨌든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제가 들었던 거 중에 이제 중국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저금을 너무 많이 한대요. 이제. 딱 일본이 망하는 패턴인데. 네. 이제 저금량이 왜냐면 불안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본처럼 돼가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서 네. 그것도 이제 약간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좋은 시그널 같아요. 네, 안 일본이 안 좋아질 때마다 저금을 많이 해서 돈이 안 돌아서 더 경색으로 갔잖아요. 경색으로 가는. 그러고 보면 한국은 안 좋을 때 돈을 썼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서 저금보다는 안 죽고 이렇게 그쵸, IMF도 겪고 다 이렇게 우리 승리한. IMF 때 저금 안 하고 금 모아서 팔고 뭐든 팔았잖아요. 일단 돈을 돌리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제 최근 이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환율 얘기 좀 살펴봤고 점진적으로 환율 불안이 최근에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다 해외 투자를 하니까 아마도 외화를 조금 가지고 있다면 좀 좋은 또 찬스 부분이 있죠. 뭐 국가적으로 안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금 관리를 좀 이때 미국 타이트하게. 주식 빠져도 환율 때문에. 그렇죠. 주식이 빠져도 환율 때문에. 예. 평가이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약간은 이치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외화 투자 미리 하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손해 본 거가 있지만 환율이 오니까 뭐 적절히 좀 물량 조정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외화 들고 계시면은 그대로 들고 있는 거는 지금은 좋다 이런 판단이 쓰시고, 처음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외화 투자가 부담스러우니까 뭐 깨알 홍보를 하면 저희는 이제 원화로도 일단 거래는 시작이 된다. 워낙 거래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증거금으로 필요한 건 이제 외화가 필요하니까 그것만 그냥 환전해서. 사실 당일 들어갔다 당일 청산하시는 분은 손익만 외화로 나가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요즘에 시장 방향성 잘 모르겠으면 저도 이렇게 길게 포지션 가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저희랑 콜라보하는 이제 어떤 분 혹은 트레이딩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단타 투자를 조금 하세요. 뭐 목표를 좀 작게 잡더라고요. 하루에 뭐 100불 개인이니까 뭐 200불 뭐 타겟을 정해놓고 벌면은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시기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외화 리스크는 줄이고. 그렇네 진짜. 네, 시장 변동 방향성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목표 금액을 벌면 끝내고, 그러면 이제 그 수익은 달러로 남으니까 환율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되겠죠. 예전에 100달러면 10만 원인데 지금 14만 원 이런 구조니까. 그래서 투자 약간 구조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지금 시기엔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뭐 저희가 한 11월쯤에는 겉보세요 저희 얘기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정돈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 환율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